이 집에서 나가 한울그룹을 팔아넘긴 여자를 내 아내로 둘 만큼 내가 어리석어 보였나. 한울그룹 대표 강태호는 아내 서윤주가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고 믿고 한밤중 그녀를 집에서 내쫓는다. 그의 곁에는 오래전 자신을 살렸다고 믿어온 여자 한설인이 있었다. 윤주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눈 내리는 거리로 걸어나가고 태호는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밤 그가 버린 여자는 그가 평생 찾아 헤맨 진짜 생명의 은인이었다. 이 집에서 나가. 내일 아침 네가 체포되는 꼴만큼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강태호의 목소리는 한남동 저택의 대리석 바닥보다 차가웠다. 서윤주는 젖은 속눈썹을 한 번도 떨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내부 감사 보고서와 출력된 접속 기록,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박힌 노트북 사용 내역이 흩어져 있었다. 한설이는 태호의 뒤편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윤주 씨가 그럴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태호가 낮게 웃었다. 믿고 싶지 않다고?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윤주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 증거, 누군가 심은 거예요. 태호의 눈빛이 더 어두워졌다. 늘 그렇지. 너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피해자가 되려고 해. 윤주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태호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 더 가까이 오면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 말에 윤주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이 남자는 오늘 밤 자신을 듣기 위해 앉힌 것이 아니었다. 이미 판결을 내린 뒤 형량만 고르고 있었다. 저택 밖에서는 눈비가 섞인 겨울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러나 거실 안의 침묵은 그보다 더 날카로웠다. 한울그룹은 다음 날 오전 긴급이사회와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신사업 핵심 설계 자료가 경쟁사로 흘러들어갔고 그 경로가 놀랍도록 완벽하게 윤주의 개인 단말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태호는 밤새 보안팀과 법무팀의 보고를 받았다. 접속 시간, 암호화, 해제 기록, 외부 전송 경로, 그리고 윤주가 며칠 전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경쟁사 임원과 마주 앉아 있는 영상까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지만 태호는 이상함보다 배신감이 먼저였다. 그는 평생 완벽하지 않은 증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봐왔고 그래서 더 완벽한 증거를 신뢰했다. 재벌가에서 자란 그는 말보다 기록을 믿었다. 눈물보다 도장을 믿었다. 사랑보다 계약서를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아내는 모든 기록 속에서 배신자로 서 있었다. 윤주는 테이블 위의 종이들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날 카페에 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민 변호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는 차갑게 되물었다. 네, 개인 변호사. 왜 나 몰래 변호사를 만났지? 윤주는 순간 숨을 삼켰다. 봉인된 의료 기록과 오래된 자금 내역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언젠가 알게 될 진실을, 그러나 아직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그녀는 또다시 삼켰다. 태호를 살린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말하는 순간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빚으로 변할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게 싫었다. 너무 어리석을 만큼 싫었다.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태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위기야. 내일 아침이면 경제부 기자들이 이 집 앞에 깔릴 거고 검찰은 내 이름부터 부를 거야. 그런데도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설인이 조심스레 태호의 팔을 붙잡았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윤주 씨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말은 윤주를 감싸는 듯 했지만 손끝은 태호에게 더 가까이 붙어 있었다. 윤주는 한설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정확한 위치에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너무 적당히 떨렸다. 윤주는
오래전부터 그 여자의 불안한 친절을 느껴왔다. 한설이는 언제나 태호가 보는 곳에서는 다정했고 태호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윤주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상처를 남겼다. 윤주 씨는 참 대단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굴면서 결국 가장 비싼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런 말을 했던 입술이 지금은 선한 척 떨리고 있었다. 윤주는 처음으로 설인에게 물었다. 설인 씨, 정말 내가 했다고 믿어요. 설인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윤주 씨가 자료 보관 서버 근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게 대표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도요. 윤주는 어이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태호가 그녀를 끊었다. 그만해. 설인이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그 순간 윤주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풀어졌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 태호에게 한설이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었다. 생명의 은인, 빚진 여자.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름. 윤주는 아내였지만 그 이름 앞에서는 늘 피고인이었다. 태호는 윤주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잔인해졌다. 이 집에서 그녀를 내보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라고 믿었다. 법무팀은 새벽까지 부부 공동 주소지와 회사 관계 자료가 계속 묶여 있으면 윤주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 준비를 너무 치밀하게 끝내놓았다. 태호는 그 누군가가 윤주라고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녀가 수갑을 차는 장면만은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혼 서류를 꺼내지는 않았다. 대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선을 그었다. 오늘 밤부터 넌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보안팀의 말에 둘 거다. 네 출입 권한은 모두 해제될 거고 네가 쓰던 카드도 멈출 거야. 윤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게 보호라고 생각해요.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아주 잠깐이었다. 그는 곧 다시 차가운 얼굴을 만들었다. 착각하지 마. 난 내 회사를 지키는 거야. 윤주는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회사를 지킨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공포도 보았다. 하지만 그 공포가 자신을 베는 칼이 되는 순간 이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다. 반지는 너무 쉽게 빠졌다. 지난 몇 달 동안 살이 빠져 헐거워진 탓이었다. 태호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주는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낮게 말했다. 이 반지 처음부터 제 손에 맞지 않았나 봐요. 설인의 숨이 아주 작게 쳤다. 태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윤주는 이어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물은 적 없어요.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변호사를 만나려 했는지, 왜 그날 밤마다 병원에 갔는지. 태호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의 배 쪽으로 내려갔다. 윤주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손끝이 창백했다. 태호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다. 병원 천장 흐린 소독약 냄새, 손목에 닿던 작은 체온, 피가 묻은 부적 같은 천조각. 그러나 그는 그 기억을 밀어냈다. 그 기억 속 여자는 한설인이어야 했다. 그래야 지난 세월 자신이 버티고 온 이유가 무너지지 않았다. 병원이라니. 태호가 물었다.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윤주는 그 흔들림을 들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할 기회는 너무 많았고 그녀는 그때마다 스스로 침묵을 골랐다.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남을 부탁한 게 등 고마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나 침묵은 고귀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도피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지금 알았다. 한설인이 급히 끼어들었다. 윤주 씨가 몸이 약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대표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일 이사회에서 작은 빈틈도 보이면 대표님이 먼저 무너져요. 설인은 정확히 태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무너진다는 말, 배신당한다는 말, 자리를 빼앗긴다는 말.
태우는 어릴 때부터 그 말들 속에서 컸다. 아버지는 형제에게 밀려났고 어머니는 친척들의 서명 한 장에 집을 잃었다. 어린 태호는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배웠다. 먼저 의심해야 산다. 먼저 버려야 버림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자신을 지키는 척하며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다. 윤주는 마지막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 밑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그림자가 짙었다. 그 사실이 더 아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미워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었다. 믿어주지 않는 사랑은 때로 증오보다 잔혹했다. 내일 아침 제가 체포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윤주가 말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보지 마세요. 제가 어디서 무너지는지도 어떻게 버티는지도 당신은 이제 볼 자격 없으니까. 태호의 손이 움찔했다. 잡고 싶다는 충동이 순간적으로 치밀었지만 그는 주먹을 쥐어 눌렀다. 문 밖에 대기하던 집사가 코트를 가져오려 하자 태호가 낮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윤주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이 집이 자신을 기억할 것 같아서 울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매서운 눈비가 안쪽으로 들이쳤다. 윤주는 얇은 니트 원피스 위에 걸친 숄 하나만으로 바깥에 섰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거의 꺼져 있었고 지갑과 신분증은 위층 침실 서랍에 남아 있었다. 태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윤주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강태호 씨,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가 그를 그렇게 불렀다. 태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당신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제발 나를 찾지 마세요. 눈빛 소리 사이로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태호는 비웃듯 물었다. 무슨 진실? 윤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걸음 내려설 때마다 흰 눈 위에 젖은 발자국이 남았다. 한솔이는 태호의 뒤에서 떨리는 숨을 내쉬었지만 눈동자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윤주가 끝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침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쉽게 지워질 수 있었다. 윤주는 저택 정문을 지나 한남동 언덕길로 내려갔다. 보안등 아래 눈발이 비처럼 휘어졌고 차가운 물기가 뺨과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오른쪽 옆구리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증이 깨어났다. 수술 자국은 평소엔 조용했지만 추위와 피로가 겹치면 몸속 어딘가가 아직도 남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아팠다. 그녀는 가로등 기둥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휴대폰 화면에는 민재현 변호사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떠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사모님 봉인 해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아침 전에 꼭 연락 주십시오. 윤주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답장을 쓰려 했지만 화면이 꺼졌다. 검은 액정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한때 서가의 막내딸이었고 한때 한울그룹 대표의 아내였고 한때 죽어가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던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남은 이름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시각 저택 안에서 태호는 아직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잘하신 거예요. 윤주 씨가 정말 결백하다면 조사에서 밝혀질 거예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 반지가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려다 멈췄다.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다. 서린은 그 떨림을 보고 재빨리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저는 대표님 곁에 있을게요. 그때처럼요. 대표님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제가 있었잖아요. 태우는 그 말에 겨우 숨을 내쉬었다. 그때처럼. 그 말은 그가 무너질 때마다 붙잡는 밧줄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밧줄은 이상하게도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그는 서린의 손을 천천히 빼냈다.
내일 이사회 자료 다시 가져와. 서린의 얼굴에 짧은 불쾌감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태호는 창밖을 보았다. 윤주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귀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찾지 말라는 말.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남긴 유언처럼. 언덕 아래 사거리에서 윤주는 멈춰섰다. 택시 한 인대가 빠르게 지나가며 고인 물을 튀겼고 그녀의 치맛자락이 더 젖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눈앞에 신호등 불빛이 번져 보였다. 그녀는 가까스로 길가 난간을 붙잡고 섰다. 그때 멀리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미끄러운 도로 위를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운전자는 빙판을 뒤늦게 발견했는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윤주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순간 오래된 병실의 냄새가 떠올랐다. 강태호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던 얼굴, 수술 동의서 위에 떨리던 자신의 서명,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기로 결심했던 어린 사랑.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이 눈발 속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충격은 생각보다 짧았다. 세상이 한번 크게 기울었고 젖은 아스팔트가 차갑게 등을 받아냈다. 꺼져있던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도로 위로 굴렀다. 화면은 끝내 켜지지 않았다. 몇 분 뒤 한남동 저택의 서재에서 태호는 법무팀장과 통화하고 있었다. 서윤주 씨 신병 확보 전에 우리 쪽 공식 입장은 내지 마. 부부관계는 오늘 밤부로 별거 상태라고 정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다고 느꼈다. 상대가 무엇인가 더 보고하려는 순간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끼어들었다. 태호는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이상하게 손가락이 움직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서윤주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한남동 사거리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태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호자. 그 단어가 그를 찔렀다. 방금 전까지 그는 그녀를 이 집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그를 그녀의 보호자로 부르고 있었다. 태호는 반지를 움켜쥔 채 벌떡 일어섰다. 한서린이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으로 뛰어나가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녀를 영영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강태호는 병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현관 앞에 대기하던 운전기사가 우산을 펼치려 했지만 그는 그것조차 밀어냈다. 눈비가 정장 어깨를 적셨고 차가운 물기가 목덜미로 흘러내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그는 서윤주를 이 집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낯선 행위는 그를 윤주의 보호자라고 불렀다.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계속 때렸다. 보호자. 그는 그녀를 보호한 적이 있었나?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낮게 소리쳤다. 한남 사거리로 가. 아니, 바로 병원부터 확인해. 근처 응급실 전부 전화해. 운전기사가 급히 차량을 출발시켰고 한서리는 뒤따라 나와 현관 계단에서 그를 불렀다. 대표님,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내일 이사회가 먼저예요. 태호는 열린 차문 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낯선 균열이 있었다.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사회가 먼저라고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잖아요. 그 말은 정확했고 그래서 끔찍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은 채 차문을 닫았다. 차가 미끄러운 한남동 언덕길을 내려가는 동안 태호는 통화 기록을 움켜쥔 손을 펴지 못했다. 법무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에는 긴급 이사회 일정 변경이라는 문자가 연이어 떠올랐다. 한울그룹은 새벽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해외 투자사 두 곳이 계약 보류 의사를 전했고 경쟁사는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한 기술 발표를 예고했다. 보안팀은 윤주의 노트북에서 외부 전송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모든 문장은 차갑고 완벽했다. 하지만 지금 그 완벽함이 오히려 태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창밖으로 번지는 도로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무 깔끔해.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그를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호는 그제야 자신이 지난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았다.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것은 때로 진실이 아니라 준비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더 큰 두려움이 뒤따랐다. 만약 준비된 것이 맞다면 그는 준비한 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문 밖으로 밀어낸 셈이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윤주는 이미 안으로 옮겨진 뒤였다. 간호사는 보호자를 찾았고 태호는 젖은 머리로 접수대 앞에 서서 이름을 말했다. 서윤주, 방금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입니다. 남편 강태호입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막혔다. 직원은 신분 확인을 하려다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환자분은 검사 중입니다. 의식이 희미했고 저체온 증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쪽 기존 수술 흔적이 확인돼 담당이가 추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렸다. 기존 수술 흔적. 그는 낮게 물었다. 무슨 수술입니까? 간호사는 조심스러웠다. 정확한 건 담당이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래된 간, 관련 수술 흔적으로 보인다고만 들었습니다. 태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병원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갑자기 짙어졌다. 오래전 자신이 깨어났던 병실 냄새와 같았다. 어딘가에서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는 그의 가슴을 안쪽에서 두드리는 망치처럼 들렸다. 그때 법무팀장 박도현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태호의 젖은 정장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사회가 오전 7시로 당겨졌습니다. 회장단 쪽에서 대표님 책임론을 공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태호는 응급실 문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윤주 상태부터 확인해. 박도현은 낮게 숨을 들이마셨다. 확인 중입니다. 다만 회사 쪽도 급합니다. 그리고 방금 민재현 변호사라는 분이 본사 법무실로 봉인 서류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대표님과 이사회 의장 공동 지정입니다.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재현 윤주가 밤에 만나려 했다는 개인 변호사였다. 박도현은 태블릿을 열어 암호화된 문서 제목을 보여주었다. 오래된 의료기록 보존 해제 신청서, 익명 출자, 계좌 소명 자료, 한울 초기 회생 자금 관련 확인서. 새 제목을 읽는 동안 태호의 표정이 굳어갔다. 윤주가 왜 변호사를 만났는지, 왜 병원에 다녔는지, 왜 끝까지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말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태호는 병원에 남고 싶었다. 하지만 응급실 안에서는 아직 면회가 불가능했고 한울그룹은 지금 무너지는 중이었다.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이사회에 가지 않으면 그쪽에서 대표님이 서윤주 씨를 도피시켰다고 몰아갈 겁니다. 오히려 환자분에게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태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의식 돌아오면 바로 연락해. 병원 보안도 붙여. 기자는 막고 경찰에는 의료진 판단 전까지 무리한 조사 요청하지 말라고 전달해.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호는 스스로가 내리는 지시의 모순을 느꼈다. 몇 시간 전 그는 그녀의 카드와 출입 권한을 끊었다. 지금은 병원 보안과 법적 보호를 지시하고 있었다. 보호와 추방 사이를 이렇게 쉽게 오가는 남자를 윤주는 얼마나 오래 견뎌왔을까. 그는 응급실 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너머에 윤주가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죄책감에 짓눌렸다. 여의도 한울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새벽의 푸른 빛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앉아 있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태호가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일제히 태졌다. 그는 젖은 정장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회의실 상석에 섰다. 이사 중 한 명인 강태주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표님 배우자와 관련된 내부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표 자격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태호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의혹입니다. 태주는 얇게 웃었다. 어젯밤에는 사모님을 집에서 내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의혹이라면서 왜 그렇게 급히 선을 그으셨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굳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정치적 공격이면서 동시에 진실이었다. 그는 의심하면서도 보호하려 했고 보호한다고 믿으면서도 버렸다. 어느 쪽도 당당할 수 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재현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서윤주 씨, 법률 대리인 민재현입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과 직접 관련된 봉인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민재현은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중앙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렸다. 태준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외부 변호사가 이사회에 들어올 권한이 있습니까? 민재현은 담담했다. 서윤주 씨가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그분이 사전에 맡긴 반박 자료는 이사회 판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울그룹 초기 회생 자금과 강태호 대표 개인 의료 기록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문장에 회의실 전체가 흔들렸다. 태호는 의자를 잡고 섰다. 무슨 뜻입니까? 민재현은 봉투 봉인을 뜯었다. 대표님은 오랫동안 한서린 씨가 사고 당시 생체 기증자로 참여했다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 보존 기록상 한서린 씨는 당시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숨을 삼켰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민재현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기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증자의 신원은 미성년자 보호와 가족 요청으로 일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다만 식별 코드와 혈액형 수술 날짜, 수술 후 추적 검사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태호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다. 사고 이후 그는 한서린이 자신을 살렸다고 믿어왔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곁에 있었던 여자가 그녀였고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헌신을 말했다. 그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은 누군가에게 빚지고 싶어 한다. 그래야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견딜 수 있으니까. 민재현은 다음 서류를 펼쳤다. 이것은 한울그룹이 창업 초기 자금 경색으로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들어온 익명 투자금의 원장 사본입니다. 당시 대표님은 해외 사모펀드의 구조 투자라고 알고 계셨지만 실제 자금은 국내 신탁 계좌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최종 승인에 사용된 전자서명 식별값은 서윤주 씨가 보유했던 개인 인증 체계와 일치합니다. 강태준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조작 가능성은요? 민재현은 바로 답했다. 그래서 원본 서버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 보전 명령으로 원장 삭제를 막았습니다. 태우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윤주는 단순히 변호사를 만나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래된 진실이 더는 왜곡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밖이 소란스러워졌다. 한서린이 다급히 들어왔다. 그녀는 태호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보였다. 대표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래된 기록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병원도 혼란스러웠고 저는 정말 대표님 곁에 있었어요. 민재현은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곁에 있었다는 사실과 기증자였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서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믿어온 얼굴이었다.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처럼 곁에 있었다고 말해주던 사람. 그런데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설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검사 부적합 판정 받았어. 서리는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대표님을 살리고 싶었던 건 진심이었어요. 태호는 웃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한 단어를 되물었다. 싶었다고 그 말은 살렸다는 말과 달랐다. 너무 달랐다. 서린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입술을 다물었다. 민재현은 마지막 자료를 켰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 보안 서버 접속 흐름이 떴다. 윤주의 노트북에서 외부 전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명령은 원격 접속을 통해 삽입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도연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접속 경유지가 사내 게스트망입니다. 일반 직원은 접근할 수 없고 임원 방문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태준이 얼굴을 굳혔다. 방문자 권한은 누가 발급했습니까? 보안팀장이 망설이다 대답했다. 한서린이 사명이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린에게 꽂혔다. 서린은 즉시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몰라요. 제 이름을 누군가 도용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윤주 씨가 제게 대표님을 떠나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건 사실이에요. 민재현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 발언을 입증할 녹취가 있습니까?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그는 바로 그 말 하나를 근거로 윤주를 더 깊이 의심했다. 녹취도 목격자도 맥락도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는 믿었다. 한서린이라는 이름 때문에 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태호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대형 화면에는 여전히 식별 코드 일부가 떠 있었다. 의료기록의 기증자 코드, 익명, 자금 계좌에 전자서명, 식별값, 그리고 윤주의 오래된 추적검사 날짜, 서로 다른 세 개의 선이 한 사람을 향해 천천히 모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윤주와의 메시지 창을 열었다. 마지막 대화는 사흘 전이었다. 그는 밤늦게 들어간다는 짧은 문자를 보냈고 윤주는 식사 거르지 말라는 답장을 남겼다.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부의 몇 년이 이렇게 건조한 문장 몇 개로 남아 있었다. 태호는 화면을 쓸어내리다 손을 멈췄다. 몇 달 전 윤주가 보낸 사진 하나가 있었다. 병원 로비의 화분 사진이었다. 별말 없이 오늘 꽃이 예쁘네요 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다. 그는 그때 왜 병원에 갔느냐고 묻지 않았다. 바빴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빚진 사람만 기억하고 자신 곁에 있던 사람의 고통은 보지 않았다. 박도연이 조용히 들어와 태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병원입니다. 태호는 거의 빼앗듯 전화를 받았다. 담당이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강태호 씨 맞으십니까? 서윤주 환자분은 현재 응급처치를 마쳤지만 아직 의식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외상 자체도 문제지만 과거간 절제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고 저체온과 충격으로 수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간 절제라면 기증 수술입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의사는 법적 범위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생체간 기증 수술 흔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호는 테이블 끝을 붙잡았다. 세상이 느리게 무너졌다. 민재현이 조금 전 보여준 기록 간호사가 말한 복부 수술 흔적 윤주가 차가운 거실에서 감싸주던 오른쪽 옆구리,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졌다. 그가 찾던 사람이 서린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바로 옆에 있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른 번호가 울렸다. 이번에는 서류에 적힌 서가 법률실 직통번호였다. 태호는 망설이다 받았다. 수학이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강태호 대표입니까? 저는 서지훈입니다. 태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차갑기로 유명한 검사 재벌 비리 사건을 몇 번이나 뒤집은 인물.
그는 왜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 묻기도 전에 대답을 알 것 같았다. 서지훈이 말했다. 서윤주는 제 동생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아이 병실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태호는 숨을 쉬지 못했다. 서윤주가 서가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소문으로도 들은 적 없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어젯밤 동생이 서명한 이혼 서류도 제 손에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 병원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통화가 끊겼다. 태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이사회장 유리벽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밤이 끝난 것 같지 않았다. 진실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빛이 아니라 심판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호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의도에서 종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위로 아침 햇빛이 번졌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벽처럼 흐렸다. 서윤주가 서지훈 검사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그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를 한 번에 뒤집었다. 그녀는 한올그룹 대표의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집안도 배경도 없이 자신에게 기대어 산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그의 곁에 남아 있었고 그는 그 침묵을 순종으로 오해했다. 박도현은 조수석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병원 앞에 기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고 소식을 흘린 것 같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답했다. 막아. 서윤주 이름이 기사에 나오면 안 돼. 박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한설인 이사 쪽도 확인할까요? 태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확인하지 말고 추적해. 누가 흘렸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전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를 숨기기 위한 얇은 얼음 같았다. 병원 응급센터 입구는 이미 소란스러웠다. 검은 세단 몇 대가 줄지어 멈춰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태우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대표님 배우자분이 내부 유출 피의자라는 게 사실입니까? 사모님 사고가 도피 중 발생한 겁니까? 한울그룹은 공식 입장을 언제 냅니까? 질문들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태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그 순간 키 큰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지훈이었다. 흰 셔츠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친 그는 기자들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지훈은 태호를 머리부터 젖은 구두 끝까지 훑어본 뒤 낮게 말했다. 늦었군요. 태호는 숨을 삼켰다. 윤주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훈의 눈동자가 얼음처럼 가라앉았다. 그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 마십시오. 어젯밤 당신 입으로 내쫓은 사람입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으로 태호의 뺨을 힘껏 쳤다. 복도 끝까지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도현이 놀라 앞으로 나오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맞은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다.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검사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 친 겁니다. 검사로서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태호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윤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지훈은 웃지 않았다. 잘못했다는 말은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는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응급실 자동문 너머로 의료진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다. 유리창의 흐릿한 반사 속에서 태호는 자기 얼굴을 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뺨 젖은 머리, 밤새 무너진 눈빛, 어젯밤 거실에서 윤주를 내려다보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지훈은 코트 안쪽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다. 하얀 종이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붉은 얼룩이 있었다. 서윤주가 어젯밤 서명한 이혼 합의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신 집에서 쫓겨난 뒤에도 이걸 품고 있었더군요. 태호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 손을 뻗는 것이 두려웠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 종이를 그의 가슴에 던졌다. 서류가 정장 앞대패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호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종이 위에는 윤주의 서명이 있었다. 평소 단정하던 글씨가 마지막 획에서 흔들려 있었다. 아마 추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통증 때문이었을까? 그는 서명을 손끝으로 더듬다 숨을 쉬지 못했다. 지훈이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기 전에도, 당신이 울기 전에도 이미 끝내기로 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가 선명히 떠올랐다. 몰랐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묻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태호의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주는 서가의 막내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고집세고 가장 어리석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당신 하나 살리겠다고 집안을 등졌고 당신 회사 하나 무너지는 꼴 못 보겠다고 자기 몫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를 도둑으로 만들었군요. 그 순간 태호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는 벽을 짚었다. 무슨 뜻입니까? 윤주가 저를 살렸다는 말이. 지우는 대답 대신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윤주의 어머니 서명희였다.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밤새 울음을 삼킨 사람처럼 창백했다. 명희는 태호를 보는 순간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당신에게 말하지 말자고 한 건 윤주였습니다. 당신이 고마움 때문에 자기 곁에 머무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그 수술도 그 결혼도 전부. 태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수술이라면? 명희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사고로 간 이식이 필요했을 때 윤주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태호는 발밑에 바닥이 꺼지는 듯 했다.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둑한 병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손을 잡아주던 사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살아요. 제발 살아주세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는 그 목소리를 한설이네 것으로 믿어왔다. 믿고 싶어서 믿었다. 서명희는 손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윤주는 병원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앳되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지 못한 채 병실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손에 작고 낡은 부적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지갑 안쪽에 아직도 같은 천조각을 넣어두고 있었다. 사고 후 가족들이 그에게 건넨 것, 생명의 은인이 남겼다는 말과 함께 한설인의 이름이 붙어버린 물건. 명희가 말했다. 그 아이는 그걸 당신 침대맡에 두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살아남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한설인이라는 아이가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윤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어 회복해야 한다면 그게 꼭 자기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태호는 사진을 받는 순간 손끝이 무너졌다. 그는 사진 속 윤주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사랑이 있었다. 너무 오래됐고 너무 조용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사랑이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 한 명이 나왔다. 지훈과 명희가 동시에 돌아섰고 태호도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의사는 가족들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응급처치는 마쳤습니다. 다행히 즉각적인 생명 위기는 넘겼지만 충격과 저체온이 겹쳤고 기존 간 절제 부위와 관련된 수치가 불안정합니다. 당분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명희의 어깨가 무너졌고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안도할 수 없었다. 생명 위기를 넘겼다는 말보다 기존 수술 부위라는 말이 더 깊게 박혔다. 자신 때문에 생긴 상처였다. 그 상처가 몇 년 뒤 자신이 내쫓은 밤의 추위와 충격으로 다시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지우는 태호를 보지 않고 답했다. 그 아이가 깨어나서 원하면요. 그 전까지 당신은 아무 권리 없습니다. 태호는 그 문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권리. 그는 평생 권리와 권한으로 문을 열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했던 여자의 병실, 문 하나를 열 수 없었다. 한설이는 그 무렵 병원 후문으로 들어왔다. 기자들을 피해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서지훈의 보좌 인력은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다. 복도에 들어선 그녀는 태호와 서가 사람들을 본 순간 걸음을 멈췄다. 명희의 손에 들린 사진,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 태호의 무너진 얼굴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만들었다. 대표님, 저도 윤주 씨가 걱정돼서 왔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은 제 기억도 흐릿하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한설인 씨,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를 얼렸다. 당신은 병원 기록 보관실에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설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보좌관에게서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켰다. 사고 후 2달 뒤 당시 병원 행정실 직원과 만난 폐쇄회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직원은 이후 한울그룹 협력재단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우연입니까? 설이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시선 하나로 충분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누군가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설인을 처음으로 겁먹게 했다. 대표님, 저를 믿으셔야 해요. 설인이 다급히 말했다. 제가 대표님을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표님 곁에 있었어요. 태호가 아주 천천히 그녀를 보았다. 곁에 있었다는 말, 오늘 2번째 듣는다. 설이는 숨을 멈췄다. 태호는 더 낮게 말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네가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걸. 설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땐 어려웠어요. 모두가 제가 대표님을 살렸다고 믿었고 저는 그 믿음을 깨면 버려질까 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태호는 웃음과 울음 사이에 이상한 숨을 내뱉었다. 진심이면 남의 수술 자국도 네 것이 되나.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다. 지훈은 보좌관에게 짧게 지시했다. 한설인 씨 동선과 보안 서버 접근 기록 보전 신청 넣으세요. 병원 기록 관련자도 바로 확인하고요. 설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태호가 자신을 잡아주리라 기대했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세운 성이 처음으로 균열을 드러냈다. 태호는 더 버티지 못하고 병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니, 앉으려다 그대로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차가운 병원 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한울그룹의 젊은 대표, 늘 계산적이고 무너지지 않던 남자가 응급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윤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돌아왔다.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찾지 말라는 말.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부탁이었다. 자신을 다시 흔들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존엄이었다. 태호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얼굴을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윤주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죽였다.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맞았다. 죽음보다 무거운 것은 살아남은 사람 앞에 서는 일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 윤주는 중환자 관찰실로 옮겨졌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다. 산소줄과 모니터 선들이 그녀의 몸 주변에 정리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다. 태호는 멀리서만 볼 수 있었다. 손을 잡을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다. 명희는 병실 앞에서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주가 깨어나면 우리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당신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칼처럼 아팠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지우는 바닥에 있던 이혼 서류를 다시 집어 태호에게 내밀었다. 이건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명하든 말든 우리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태호는 서류를 받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서명란 아래의 붉은 얼룩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윤주는 그에게 벌을 주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더 이상 그의 잘못된 보호 안에서 죽지 않기 위해. 그날 오후 한울그룹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박도현은 병원 복도 한쪽에서 태호에게 보안 분석 중간 보고를 전했다. 윤주 씨 노트북에 심어진 자료는 외부에서 원격 삽입된 정황이 강합니다. 게스트망 발급 기록은 한설인 이사 명이지만 실제 접속 단말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임원과 윤주 씨가 만난 영상은 원본이 아닙니다. 앞뒤 시간이 잘려 있습니다. 태호는 유리창 너머 윤주를 바라본 채 말했다. 원본 찾아.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이사회에서는 대표님 직무 정지안을 다시 올릴 겁니다. 태호는 조용히 답했다. 올리라고 해. 내가 피하지 않겠다고 전해. 박도현은 놀란 듯 그를 보았다. 예전에 강태호라면 먼저 공격했을 것이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 짓눌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멈춰서 있었다. 윤주가 깨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만 더는 거짓 위에 서 있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첫 번째 책임이었다. 밤이 다시 병원 창문에 내려앉았을 때 태호는 아직 복도에 있었다. 서가 사람들은 그가 병실 가까이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감시였다. 그는 그 차이를 알았다. 한설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기자들은 병원 밖에서 더 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한설인과의 오래된 메시지들을 훑었다. 그때처럼 곁에 있을게요. 대표님은 제게 빚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행복하길 바라요. 한때 위로였던 문장들이 이제는 정교한 그물처럼 보였다. 그는 메시지 창을 닫고 윤주와의 창을 열었다. 보낼 수 없는 문장을 오래 적었다가 지웠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돌아와 달라는 말도 지금은 모두 폭력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병실 문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서 아주 낮게 말했다. 깨어나기만 해. 네가 나를 버려도 좋으니까 제발 깨어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다. 서윤주가 눈을 뜬 것은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다. 병실 창밖에는 눈이 그친 뒤에 희미한 회색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기계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윤주는 처음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목이 말랐고 오른쪽 옆구리 깊은 곳은 누군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뜯어놓은 것처럼 욱신거렸다. 손가락을 움직이자 침대 옆에 엎드려 있던 서명희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윤주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주는 마른 입술로 겨우 물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네, 오빠가 데려왔어. 아니, 이번에는
우리가 널 데리러 온 거야. 그 말에 윤주는 아주 희미하게 눈을 감았다.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던 집 끝내 상처 입은 채로 돌아오게 된 이름, 서윤주. 그녀는 강태호의 아내이기 전에 서가의 딸이었다. 그 사실이 낯설고 동시에 이상하게 무거운 위로처럼 느껴졌다. 서지우는 윤주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다. 윤주는 오빠를 보자마자 웃으려 했고 지우는 그 표정을 보고 더 화가 난 얼굴이 되었다. 웃지 마. 이번엔 안 넘어가. 윤주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또 무섭게 말한다.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숨겼어? 수술도, 자금도, 그 남자를 위해 네가 버린 것들도. 윤주는 대답을 고르느라 천장을 보았다. 그 사람이 빚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게 싫었어. 내가 살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봐주길 바랐어. 지후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네가 도둑이 되는 걸 보고도 참았어. 윤주는 눈을 감았다. 참은 것이 아니었다. 늦어버린 것이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을 착한 침묵으로 포장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왔다. 그녀는 겨우 말했다. 이제 안 참을 거야. 내가 맡긴 자료 전부 공개해줘. 단, 내 몸을 증거처럼 팔지는 마. 필요한 만큼만. 지훈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 말에서 그는 동생이 아직도 누군가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태호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울그룹 본사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다시 열렸다. 강태호는 회의실 상석에 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 옆에 서서 이사회 의장에게 먼저 말했다. 오늘부터 내부 조사 완료 전까지 대표 직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배우자였던 서윤주 씨와 관련된 의혹은 조작 가능성이 크며 제가 사적으로 잘못 판단한 책임도 함께 조사받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태주는 예상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배우자였던 이라고 하셨습니까? 태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서윤주 씨는 이혼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심장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방패로 쓰지 않았다. 누군가 물었다. 대표님, 이건 사실상 한설인 이사를 배임과 증거, 조작 혐의로 지목하는 겁니까? 태호는 고개를 돌려 회의실 끝에 앉은 설인을 보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지목은 조사기관이 할 일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자료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박도현이 대형 화면에 복구된 원본 영상을 띄웠다. 며칠 전 윤주가 강남 호텔 카페에서 경쟁사 임원을 만난 것처럼 보였던 장면이었다. 그러나 잘려나간 앞부분이 복원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윤주는 먼저 도착해 민재현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경쟁사 임원은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가 몇 분 만에 자리를 떴다. 화면 속 윤주는 그에게 명함을 받지도 않았고 자료를 건네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쾌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옮겼다. 박도현은 이어 말했다. 사내 서버 접속 기록도 원본과 대조했습니다. 서윤주 씨 노트북은 물리적으로 꺼져 있던 시간에 외부 전송 명령이 실행됐습니다. 명령은 사내 게스트망을 통해 우회 삽입됐고 그 권한은 한설인 이사명의 방문자 계정에서 발급됐습니다. 설인은 즉시 일어섰다. 제 이름이 도용된 겁니다. 저는 그런 기술도 모르고 그 시간에는 병원에 있었어요. 박도현은 조용히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 병원 지하 주차장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한 이사님 차량은 병원이 아니라 본사 별관에 있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태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익숙한 목소리를 꺼냈다. 대표님, 저를 이렇게 의심하실 거예요. 제가 대표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견뎠는데요. 모두가 대표님을 버렸을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태호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에 그는 그 문장에 약했다. 버림받았다는 기억 병실에서 눈 떴을 때 곁에 있던 얼굴, 살아남은 자의 빛.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빛이 누구의 것인지 알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네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너무 많은 걸 허락했어. 윤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눈물을 증거보다 먼저 믿었어. 그건 내 죄만이 아니라 내 죄야. 서리는 순간 표정을 잃었다. 태호가 자신을 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그가 더 이상 자기 죄를 그녀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피해자인 척 숨을 자리가 사라졌다. 강태준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대표님, 감상적인 고백으로 회사 위기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한서린 이사의 책임이 입증돼도 대표님은 배우자 관리 실패와 의사결정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태호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짜 범인을 덮는데 제 책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재현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서지훈의 보좌관도 함께였다. 법률 대리인과 수사기관 관계자가 동시에 나타나자 이사회는 더 이상 단순한 내부 회의가 아니게 되었다. 민재현은 태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의장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개인 의료 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가림 처리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서린 씨는 사고 당시 기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기증자 식별 코드와 서윤주 씨의 추적 검사 기록이 일치합니다. 서린이 거의 비명처럼 말했다. 그건 개인정보잖아요. 불법으로 꺼낸 거예요. 민재현은 차분히 답했다. 본인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한서린 씨가 오래전부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 지위를 이용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서류를 보지 못했다. 볼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윤주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드러난 진실은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상처를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 보좌관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목소리는 서린과 그녀의 전담 비서였던 오윤아의 것이었다. 서린은 차갑게 말하고 있었다. 서윤주 노트북에 흔적만 남기면 돼. 태호 오빠는 내가 울면 믿어. 그 여자는 끝까지 말 못해. 자기가 한 짓을 생색내는 순간 사랑이 끝난다고 믿는 바보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녹음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윤아는 서린에게 협박당해 계정 발급과 자료 전달을 도왔고 일이 커지자 자신의 보호를 위해 녹취를 남겨두었다는 진술서도 제출했다. 서린은 자리에서 휘청였지만 곧 눈빛을 바꾸었다. 다들 나만 탓하지 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강씨 집안은 나를 필요할 때만 불렀고 서가 같은 진짜 집안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요. 윤주는 숨기고도 가질 수 있었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그녀의 고백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떤 공포로 자신을 키워왔는지 드러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차갑게 드러났다. 태호는 회의실을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윤주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녀가 그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병실 앞에서 멈췄고 서지우는 문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자료는 전달됐습니다. 한서린은 오늘 중으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한울 쪽 서버도 보존됐고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답했다. 당신을 위해 한 게 아닙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긴 침묵 뒤 지훈이 병실 쪽을 보며 말했다. 윤주가 잠깐 보겠답니다. 오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려고 들어가는 거면 짧게 하십시오. 그 아이는 지금 당신 감정까지 받아줄 상태가 아닙니다. 태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들었다. 병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몇 걸음 들어가다 멈췄다.
침대 위 윤주는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거기서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말고. 태호는 멈췄다. 예전이라면 그 거리를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운 경계라는 것을 알았다. 깨어나줘서 고마워. 태호의 첫마디는 너무 초라했다. 윤주는 웃지 않았다. 내가 당신 고맙게 하려고 산 건 아니에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윤주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짙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못 알아본 게 제일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내가 아무 배경 없는 여자였어도, 당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도 최소한 물었어야 했어요. 태호는 그 문장을 피하지 않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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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윤주는 이어 말했다. 당신은 늘 보호한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의 보호는 내 선택을 빼앗는 방식이었어요. 병원 기록을 숨긴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나를 내쫓은 건 당신 선택이에요.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울지 않으려 했다. 지금 울면 윤주가 또 미안해할까봐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 선택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표 자리도, 조사도, 이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윤주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처음으로 제대로 대답하네요. 윤주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명희는 망설였지만 딸의 뜻을 따랐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부적주머니에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었다. 태우가 가진 것과 같은 천에서 잘린 조각이었다. 윤주는 그것을 직접 건네지 않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게 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돌려줄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당신을 살리고 싶었던 시간의 증거니까. 하지만 그걸 이유로 나를 붙잡지는 말아요. 태호는 테이블 위의 조각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지만 분명했다. 윤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서린 씨가 벌을 받는다고 내 시간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당신이 무릎 꿇었다고 내 상처가 사라지지도 않고요. 나는 이제 내가 왜 그렇게까지 숨었는지부터 다시 생각할 거예요. 태우는 그 말이 자신에게도 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소리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이별이었다. 병실을 나온 태호는 서지훈 앞에 멈춰섰다. 지훈은 그의 얼굴을 살피더니 짧게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할 책임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까? 태호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명의로 공식 입장 준비해. 서윤주 씨는 이번 유출 사건의 피해자이며 한울그룹은 내부 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그리고 대표인 내 판단 실패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와 책임 절차를 받겠다고 해. 박도현이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대표님, 그렇게 발표하면 주가도 이사회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태호는 병실 문을 돌아보았다. 버티려고 진실을 늦추지 마. 통화를 끊은 그는 처음으로 한울그룹이라는 성벽 밖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은 이전과 달랐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먼저 버려서 살아남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한 두려움이었다. 그날 저녁 한설이는 조사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받았다. 설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오빠,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호는 창밖의 병원 불빛을 보며 조용히 답했다. 그건 네가 선택한 일들의 결과야. 설이는 낮게 웃었다. 윤주는 좋겠네요. 결국 다 가졌잖아요. 가족도 진실도
오빠의 후회도. 태호는 눈을 감았다. 윤주는 잃은 게 더 많아. 그리고 내 후회는 누구의 보상이 될 수 없어.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가 정말 두려웠던 게 버려지는 일이었다면 남의 삶을 훔치는 방식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 통화가 끊긴 뒤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복수의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과 너무 오래 방치된 상처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거짓말은 더 이상 다음 날로 넘어가지 못했다. 눈이 그친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서 각자의 대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한설인에 대한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정교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너무 오래 남의 믿음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타인이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착각했고 그 착각이 빈틈이 되었다. 오윤아의 진술, 게스트망, 발급 기록, 병원 보존, 기록실 주변의 오래된 영상, 그리고 한울그룹 별관 주차장 출입 내역이 하나씩 맞물리자 설인이 부정할 수 있는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언론은 처음에는 서윤주를 내부 유출 의혹의 중심으로 다루려 했지만 한울그룹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 흐름이 바뀌었다. 강태호는 회사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 사과문을 냈다. 그는 서윤주가 사건의 피해자이며 자신이 불충분한 판단으로 그녀의 명예와 안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문장은 짧았고 변명은 없었다. 법무팀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태호는 고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을 회사 말로 흐리지 마.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책임이었다. 서윤주는 병원 창가에 앉아 그 사과문을 읽었다. 어머니 서명희는 휴대폰을 빼앗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읽지 마. 아직 몸도 성하지 않은 애가 그런 것까지 왜 보고 있어. 윤주는 옅게 웃었다. 피하지 않으려고. 그 대답에 명희는 더 말하지 못했다. 윤주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얼굴이 아니었다. 눈빛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생겨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사과문을 보고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다만 화면을 꺼놓고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남산 위로 겨울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몸을 내어주었던 과거도, 사랑받고 싶어서 진실을 숨겼던 시간도, 길 위에서 쓰러졌던 밤도 전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들은 그녀를 침묵시키는 족쇄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표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지훈은 동생의 병실에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검사로서의 얼굴과 오빠로서의 얼굴을 번갈아 쓰느라 며칠 사이 더 말라 보였다. 설인 쪽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병원 기록을 직접 조작한 건 아니라고 버티지만 허위 사실을 이용해 태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충분해. 유출 조작도 공범 진술이 확보됐고 윤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이어 말했다. 한울 쪽은 강태호가 자료를 전부 넘겼다. 자기 책임까지 포함해서. 덕분에 수사는 빨라졌지만 그쪽 이사회는 난리야. 직무정지는 피하기 어려울 거다. 윤주는 시선을 내렸다. 그 사람답지 않네. 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 사람답게 굴어봐야 늦었지. 윤주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늦은 건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살길 바라지는 않아.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도 걱정해. 윤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걱정이 아니야.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다. 태호는 한 번도 서명을 미루지 않았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협상하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윤주가 오래전 한울그룹에 투입했던 자금에 대해 공식 반환 절차와 손해 보전안을 제안했지만 윤주는 전부 그대로 받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현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원금과 법적 손해만 정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이상은 빚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태호는 한참 동안 서류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윤주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난도 배신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의 빚으로 계산되는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너무 오래 자신을 숨겼고 그는 그 침묵을 이용하듯 상처를 주었다. 태우는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하며 처음으로 결혼 반지를 내려놓았다. 반지는 한남동 저택 서재 금고가 아니라 작은 나무 상자에 담겨 윤주에게 보내졌다. 돌려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원하면 버릴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 서리는 끝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반복해 말했다. 강씨 집안의 주변인으로 살아온 시간, 이름뿐인 후원과 모욕 사이에서 자란 열등감 한 번 붙잡은 자리를 놓치면 다시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을 거라는 공포,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죄의 이유가 될 수 있어도 면죄부는 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정보통신 관련 위반 증거 조작, 관여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린을 이용하던 강씨 일가의 일부 인물들도 수사망에 걸렸다. 그들은 서린의 거짓을 알면서도 태호를 흔들기 위해 방치했고 사건이 커지자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밀어넣으려 했다. 서린은 그제야 자신이 차지하려던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깨달았다. 그녀가 타인의 삶을 훔쳐 들어가려 했던 성은 처음부터 그녀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다. 복수는 다만 각자가 만든 문서와 기록으로 돌아와 조용히 목을 조였다. 하늘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주가는 흔들렸고 이사회는 태호의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예전에 그라면 어떻게든 판을 뒤집었을 것이다. 약점을 잡고 우호 지분을 움직이고 언론을 돌려 상대를 먼저 침몰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대표실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고 임직원에게 보낸 마지막 내부 메시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회사의 위기는 외부 공격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결정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쓰고 한동안 멈췄다. 자신이 윤주에게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인정하지 않는 판단, 듣지 않는 권력 보호라는 이름의 배제. 태호는 대표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부적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은인이라는 빚의 증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었다. 윤주는 퇴원 후 한남동 저택이 아니라 서가의 집으로 돌아갔다. 명희는 딸의 식사 시간을 챙겼고 지우는 병원 예약을 직접 확인했으며 아버지 서문석은 말없이 정원에 난 길의 눈을 치웠다. 윤주는 그 모든 배려가 고맙고도 낯설었다. 오래전 그녀는 사랑을 선택한다며 집을 떠났지만 사실은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돌아오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문석이 낮게 말했다. 네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화난 게 아니었다. 네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게 아팠다. 윤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내가 강한 줄 알았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명희가 딸의 손등을 덮었다. 윤주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말하지 않는 것도 누군가를 다치게 하더라고요. 나 자신부터. 그날 식탁 위에는 오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었다. 몇 달 뒤 윤주는 서가재단 산하의 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앞세운 행사는 피했고 대신 생체 기증자와 수술 후 회복자들을 위한 장기 추적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 자리에서 짧게 말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결정이 아름답게만 기억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살아가는 사람도 계속 돌봄을 받아야 해요.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숨겨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어린 환자의 보호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윤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침착한 게 아니라 이제는 무너지기 전에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문장은 그녀가 살아남은 뒤 얻은 가장 현실적인 용기였다. 거창한 복수보다 어렵고 사랑보다 느리지만 그녀에게는 꼭 필요한 회복이었다. 태호는 윤주를 찾아가지 않았다. 정확히는 찾아가고 싶을 때마다 멈췄다. 그는 서가 재단으로 꽃을 보내지 않았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고 기자를 통해 사과를 반복하지도 않았다. 대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응했고 한울그룹 내부의 감시 체계를 바꾸는 작업에 외부인 신분으로 협조했다. 박도현은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물러나 있으면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태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어려워져야 맞아. 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면 회사도 나도 바뀌지 않아. 그는 여전히 냉정한 사람이었다. 하루아침에 다정한 남자로 변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냉정함을 진실보다 앞세우지 않으려 애썼다. 밤마다 그는 보내지 못할 메시지를 쓰는 대신 노트에 그날 자신이 피하지 않은 일을 적었다. 조사에 응했다. 한서린의 재판자료 제출을 미루지 않았다. 윤주 이름이 기사 제목에 오르지 않게 막았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작고 초라한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참회 방식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내리던 날 윤주는 한강변 산책로에서 태호를 다시 만났다. 약속한 만남은 아니었다. 서가재단 행사장을 빠져나와 잠시 걸어가던 길이었고 태호는 조금 떨어진 벤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힘을 뺀 얼굴이었다. 윤주가 먼저 멈추자 태호는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우연이라고 말하면 거짓말 같겠지. 윤주는 차분히 말했다. 그럼 거짓말하지 마요. 태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 행사에 보고할 자료가 있어서 왔어. 네가 불편하면 바로 갈게. 예전이었다면 그는 설명보다 감정을 먼저 내밀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녀의 불편함을 먼저 물었다. 윤주는 그 작은 변화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정말 바뀌려면 이런 사소한 멈춤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잠깐은 괜찮아요. 그 허락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주의 눈빛이 굳자 그는 급히 말했다. 반지는 아니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부적 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복원되어 있었다. 찢어진 두 조각을 억지로 붙이지 않고 각각의 가장자리를 보존한 채 투명한 얇은 천 사이에 나란히 넣은 것이었다. 태호는 그것을 윤주에게 내밀지 않고 벤치 위에 올려두었다. 돌려주려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면 가져가고 원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보관할게. 다만 이제는 이걸 빚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 네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보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윤주는 상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봄비가 강물 위에 잔잔한 점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직도 나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태호는 숨을 골랐다. 하지만 그걸 요구할 자격은 없어. 네가 평생 용서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거야. 윤주는 그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다. 이제야 좀 덜 이기적이네요. 그들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한강 위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멀리 자동차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윤주는 벤치 위에 상자를 집어들었다.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가방에 넣지 않고 두 손 사이에 가볍게 쥐었다. 나는 당신과 다시 시작할지 아직 몰라요. 어쩌면 아주 오래 모를 수도 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윤주는 바로 말했다. 기다린다는 말로 나를 묶지 말아요. 당신 삶도 살아야 해요. 나도 내 삶을 살 거고요. 언젠가 다시 마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은인과 채무자도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만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사람이었으면 해요. 태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렇게 할게. 윤주는 돌아서 걸어갔다. 이번에는 눈보라 속으로 쫓겨난 등이 아니었다. 봄비 사이를 스스로 걸어가는 등이었다. 태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제대로 해낸 사랑이었다. 몇 년 전 윤주는 강태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었다. 몇 년 뒤 태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녀의 마음을 가장 차가운 밤에 내쳤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같은 강 앞에서 서로를 빛과 후회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서린의 거짓은 법정에서 끝을 향해 갔고 한울그룹은 상처를 안은 채 느리게 회복했다. 서가의 집에서는 윤주의 웃음소리가 아주 조금씩 길어졌고 태호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믿기 전에 먼저 의심하는 것만이 생존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사랑도 다시 쉽게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무너진 자리에서 더 정직한 이름을 얻기도 했다. 윤주는 한강변을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태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마. 답장을 오래 고민하던 그녀는 짧게 적었다. 당신도요. 그것은 재결합의 약속도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건넨 안부였다. 그래서 충분했다.